기존 레인지로버를 한번 여기다 놔둬 볼까요? 여기 기존 레인지로버 기존 레인지로버 이렇게 앉혀 놓고 보니까 정말 같은 점이 하나도 없다는. 네, 안녕하세요,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레인지로버 이보크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레인지로버와는 정말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어요. 달라지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 해야 되죠. 이 차에 있는 모든 패널을 새로 만들었고요, 모든 디자인이 새롭게 됐고, 인테리어는 하이테크로 재무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직접 살펴보도록 하시죠. 기존 레인지로버를 한번 여기다 놔둬 볼까요? 여기 기존 레인지로버, 네. 네. 기존 레인지로버 이렇게 앉혀 놓고 보니까 정말 같은 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 바로 아실 수 있으시죠? 옆모습이나 뒷모습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번 레인지로버는 이렇게 생겼는데 기존 레인지로버는 이렇게 생겼죠? 레인지로버의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뒷모습도 옆모습도 모든 면이 다 바뀌었어요. 실제로 보면 도어 패널부터 하나도 바뀌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패널을 전부 새로 만들었어요. 뭐 무슨 풀체인지니까 이 정도 바꿔줘야 되겠죠. 어쨌든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컨셉트가 같은 자동차라는 건 맞는데 그 외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 차의 외관은 여러 가지로 세련돼 보이죠. 게다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은 휠 사이즈가 상당히 커졌다는 겁니다. 이 정도 크기의 자동차에 20인치 휠을 끼니까 차가 훨씬 더 당당하고 다이나믹해 보입니다. 아주 매력적이네요. 요 안에 사실 DRL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라는 게 규정은 간단해요. 불이 켜져야 된다 라는 규정만 있어요. 디자이너들이 이걸 가만 놔두지 않은 거죠. 잠깐만, 불이 켜지는 거 우리는 더 멋있게 켜질 수 있는데 우린 더 멋있게, 우린 더 멋있게, 그렇게 해서 결국 나온 게 레인지로버의 요런 디스플레이를 생각을 해냈다니. 이건 지금 면발광이긴 한데요, 면발광을 표면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쪽으로 마치 길이 뻗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면발광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굉장히 재밌는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발상을? LED 램프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다 보니까 램프의 두께가 지금 손가락 한 개, 손가락 두 마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램프의 폭을 갖고 있어요. 램프가 점점 얇아지고 이렇게까지 얇은 램프는 사실 보기 굉장히 드물거든요. 이런 램프는 거의 없는데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이런 쪽에는 가장 첨단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굉장히 얇았지만 지금은 더더욱 얇아진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련된, 더 매끈한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약간 벨라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 벨라에서 봤던 그런 앞모양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떡 같은 걸 랩으로 이렇게 감싸서 당겼을 때 그때 그 텐션, 그런 빵빵하게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 물론 에어로다이나믹이 첫 번째일 겁니다. 공기 저항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디자인이다 라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보행자 안전 규정이 또 있을 겁니다. 보행자 안전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앞부분에 범퍼가 따로 튀어나와서는 안 되고요, 이 전체가 어느 정도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둥글둥글 하면서도 거기에 날렵해 보이는 디자인을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세련되게 아주 날렵한 램프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램프 주변으로 이렇게 검정색 띠를 둘렀어요. 이런 검정색 띠를 두르니까 마치 아이라인을 한 것 같은 정말 강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요 끝까지 뒤트임을 한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게끔 세련되게 이렇게 치켜 올라가는 그런 라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라인은 사실 랜드로버가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라인이긴 한데 폭스바겐에서 온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휠 아치를 이렇게 더 강조하는, 그래서 휠이 실제보다 더 팬더가 튀어나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밖으로 좀
빵빵하게 튀어나온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이쪽 가니쉬도 이건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일 뿐이지 사실 어떤 기능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독특한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랜드로버가 갖고 있는 뭐 디스커버리라든지 이런 차가 갖고 있었던 옆쪽의 가니쉬는 사실 가니쉬가 아니라 실제로 에어 인테이크였거든요. 근데 그런 에어 인테이크를 마치 흉내낸 것 같은, 약간 오마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주 길게 뻗은 그런 가니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뭐니 해도 이 부분이겠죠. 짠. 네,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고요. 또 도어를 언락을 하면 이렇게 언락이 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스스로 잠기는 거죠. 아, 실수로 눌렀구나 하고 잠기는 거예요. 다시 열면, 지금 주목할 만한 점은 여기 하나만 열리는 거죠. 뒤는 열리지 않습니다. 두 번 눌러야지 뒤가 열려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사실 안전을 위해서죠. 이렇게 열고 앉는 동안에 동시에 뒷좌석에 누가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뒷좌석까지 같이 열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앞좌석만 먼저 열리게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필요한 경우에 가족도 같이 타야 된다 이런 경우에 이제 두 번 눌러서 뒷좌석까지 열리도록 한 거죠. 이 트렁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램프를 이렇게 잘 만드는 차가 사실 드문데, 깊이 있는 램프를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기아차 같은 경우에 램프를 깊이 있게 만들었다, 뭐 깊이 있는 디자인처럼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 차는 깊이 있는 디자인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깊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고 네 개가 층을 만들어서 4단계로 이만큼 깊이를 갖고 있어요. 굳이 램프 디자인을 위해서 이만큼 깊이를 괜히 만들었다는 거죠. 멋있습니다. 어떻게 봐도 이걸 멋있지 않다고 얘기하면 그건 조금 뭔가 눈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건 멋있는 거예요. 분명히 멋있습니다. 자,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지저분합니다. 네, 저희 좀 지저분하죠. 여러 가지로 세심한 배려는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여기에 이렇게 뭐 쇼핑백 거리 같은 게 있죠. 쇼핑백 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걸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리가 양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고무줄로 묶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무줄로 묶어. 그리고 12V 어댑터가 있어서 여기에 뭐 아이스박스라든지 전기를 이용하는 뭐 여러 가지 포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요즘은 보기 힘들지만 아래쪽에 스페어 타이어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 잠깐만, 스페어 타이어가 왜 필요해? SUV라면 필요하죠. SUV는 오프로드를 가잖아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이 차를 군안하러 누가 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막 한가운데 갔는데, 아니면 산속 한가운데 갔는데 전화도 안 터지는 곳에서 어떻게 군안을 받을 것인가, 스스로 나와야지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SUV라면 당연히 타이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반사판과 후방 안개등이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반사판의 디자인이 지금 나와 있는 차 중에 반사판이 제일 예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반사판의 형태나 위치나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위치에 있어요. 후방 안개등도 보통 이렇게 위에 같이 달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의 후방 안개등은 이렇게 아래쪽에 있으니까 뒤따라가던 차에 좀 눈이 아픈 거, 이런 것도 좀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차를 잘 만들어 본, 그리고 안개가 끼는 환경에서 차를 많이 운행해 본 그런 사람들이 만든 차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후방에 보면 머플러를 대신하는 그런 어떤 가니쉬가 요즘 자동차에 대부분 있는데, 근데 그게 정말 가짜 머플러 같이 생겼지만 이 차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이건 머플러가 아니고 그냥 머플러 위치가 허전하니까 만든 가니쉬야, 이런 식의 느낌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 머플러는 요 밑으로 이렇게 한쪽에 있어요. 거의 보이지 않게 머플러를 숨기는 게 요즘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드를 이렇게 뻗는 것이 사실 좀 만만치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후드가 보통 여기서 잘라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자르지 않고 한 덩어리로 하면서도 보행자 안전 규정을 잘 통과해냈다는 거, 이건 대단히 잘했다는 생각도 드네요. 랜드로버가 이런 걸 잘하고 있죠. 잠깐만, 이거 우와, 우리가 속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뭐지? 여기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이 뭐에, 여기가 아예 흡기 기능을 전혀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흡기구가 이쪽으로 돼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보닛을 타고 공기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물론 요거 하나는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굳이 보닛을 타고 흡기를 만들었다는 거는
굉장히 특이하네요. 요거를 잘 뜯으면 여기서 공기가 더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 차는 그렇지 않지만 이 차의 하이 퍼포먼스 모델을 만들 걸 고려해서 아마 여기를 뚫을 걸 미리 좀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보닛이 굉장히 특이하게 여기서 공기가 들어와요. 여기서 들어오려면 이 보닛 중간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공기가 지금 들어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희한합니다. 일단 이 차는 오프로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하 능력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향상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여기까지 찼을 때도 이 차는 강을 건널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차 강을 건널 수 있게 만들려니까 공기가 들어오는 공기 구멍을 이렇게 위쪽으로 뽑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물이 여기까지 찼는데도 이 차가 갈 수 있을까? 이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공기를 위에서 뽑아내겠다라는 그런 생각만큼은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 요 부품의 역할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 부품의 역할이 뭘 것 같으세요? 에어백입니다. 그러니까 보행자가 여기서 평 날아가면 머리를 여기 와서 부딪히게 돼요. 머리를 여기 와서 부딪히기 때문에 상해를 입는 건데 이 부분에 에어백을 터뜨려서 그래서 보행자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행자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의 에어백이 여기 차체 바깥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보행자에 대한 충돌안전 테스트 점수가 뭐 극단적으로 막 향상되고 그건 아니죠. 하지만 이타적으로 이 차를 샀다는 것은 그만큼 남들도 배려하고 이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행자 안전 규정을 굉장히 중시하는 게 제규어 랜드로버의 어떤 방향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차의 도하 능력은 대단할 거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봤을 때 굳이 이 차를 가지고서 누가 오프로드에 들어간다고 굳이 이 차를 오프로드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게 하체 부분을 이렇게 하나 더 커버를 뒀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돌이 튀기는 거 물론 막아야 되고, 그리고 물이 들어오는 거 또 막도록 이렇게 하나의 웨더 스트립을 더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차체 아래쪽을 감싸는 형태로 흔히 랩어라운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구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웨더 스트립이 있고 이쪽에 또 있고, 그래서 이렇게 웨더 스트립을 곳곳에 이쪽에 또 이렇게 수밀성, 기밀성을 굉장히 높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높여놔서 이 차가 어느 정도 물속에 들어가더라도, 물이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 물이 실내로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의 도하 능력은 어느 정도냐, 그렇다면 이 차가 여기까지 물이 차도, 요 선까지 물이 차도 괜찮다는 거냐, 요 선까지 정말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 차의 요 캐릭터 라인이 있는 이유는 여기까지 물이 차도 나는 간다 라는 뜻으로 여기다가 이걸 표시를 해놨다는 거, 그런 소문이 있어요. 소문입니다. 소문일 뿐이니까 절대로 이거 시도하지 마세요. 맞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러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여기까지 물이 차면 차가 물에 떠요. 차가 물에 뜨기 때문에, 차가 배가 되기 때문에 여기 물 하나도 안 들어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차가 물에 둥둥 떠서 이 바퀴가 바닥에 닿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물속에서? 그러다 보면 바퀴가 최소한 물에 잠길 정도, 물속에 있는 돌들은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돌들이 막 구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눌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바퀴를 넘는 정도까지 가면은 사실은 극복하기 좀 어렵다, 거기서 더 돌파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거는 꼭 생각하시고 그렇게 주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갖춰진 게 이보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프로드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굳이 이 차를 가지고서 누가 오프로드에 들어간다고. 네. 이 차는 뭐 온로드에서 너무 매끄럽고 너무 좋은 차잖아요. 그러면 이 차 온로드 성향의 차인가? 사실 요즘 소형 SUV, 준중형 SUV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 차들이 주로 온로드에 포커스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고 그냥 SUV의 외관만 갖고 있는 자동차, 약간 차용한 그런 자동차,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 차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는 진정한 오프로드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죠. 네, 저도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 오프로드를 한번 직접 가보시죠. 이 차는 지금 온로드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차의 마그네틱 라이드라고 해서 그 전자제어식 가변 서스펜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제어식 가변 서스펜션은 사실 메이커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진보된 것이 자성을 이용한 가변 서스펜션일 텐데요. 뭐 포르쉐라든지 뭐 람보르기니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스포츠카 메이커는 물론이고, 그리고 오프로드 메이커들도 이 정도 급이 되는 고급 자동차라면 다들 이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SUV들이 갖지 못하는, 이 차의 경우는 초당 1000번 정도의 모니터링을 해서, 그래서 그때그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체의 그 흐름을 굉장히 단단하게 혹은 부드럽게 바꿔주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오프로드라든지 온로드라든지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아주 잘 적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나, 근데 이게 마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차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단단해서 차체의 비틀어짐이 전혀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단단합니다. 차가 상대적으로 좀 크기가 작잖아요. 레인지로버라든지 디스커버리라든지 이런 차들의 많은 기능들을 그대로 갖고 있고, 크기만 더 작아지면서 더 단단해졌으니까 이 차는 지금 UHS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울트라 하이 퍼포먼스 스틸을 A필러, B필러 그 외에 기타 등등 테두리 전체에 발랐고요. HSS도 곳곳에, 그리고 서스펜션의 알루미늄 합금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서스펜션과 그리고 초고장력 강판을 사용한 이런 자동차 어떤 느낌인지 한번 직접 산을 한번 올라가 보죠. 오프로드를 갈 때는 약간 오프로드 느낌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사실 이거 가장 중요한 건 타이어예요. 그런데 타이어뿐 아니라 뭐 여러가지 오프로드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요거 조금 아쉽습니다. 요게 뭐가 아쉽냐면, 이 차를 해외에서 봤을 때는 보닛이 투명한 거예요. 보닛을 투명하게 만드는 그런 콘셉트가 있었죠. 이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라고 했는데, 이보크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보크에 보닛을 투명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보닛을 도대체 어떻게 투명하게 만들었냐, 신기하시죠? 정말 신기하시죠? 어떻게 했냐면, 앞쪽에 있는 카메라의 화면을 그대로 차가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어디로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닛 안쪽까지도 투명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오프로드를 갈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는 그런 기능까지는 없지만 사륜구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은 있어요. 오프로드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켜고 그리고 로우 트랙션 출발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차가 만약에 눈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아니면 진흙 같은 곳에서 차가 빠졌을 때, 차가 빠져나올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천천히 가속되는 거죠. 천천히 가속되는데, 이 천천히 가속되는 게 차의 토크가 바퀴로 너무 많이 전달돼서 헛돌기 시작하니까, 헛돌기 시작하지 않도록 느슨하게 천천히 돌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은 거야 이거? 뭐가, 나무가 꺾였어. 이 나무를 우리가 치워서 저쪽으로 넘어뜨릴 순 없죠. 이게 뭐야, 여기를 올라가려고 했는데 지금 하나만 꺾인 게 아니라 후두루 빽빽인데. 지난번 태풍으로 이렇게 됐군요. 후진을 할 때 이게 지금 뭐 여러분들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죠?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근데 후진할 때 보면 이 디스플레이에 뒤쪽에 있는 장애물이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픽이 또 같이 뜨고 있어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장애물이 있다 라는 표시죠. 중요한 건 이 차가 오프로드를 얼마나 잘 가느냐, 이게 아니라 오프로드를 가든 온로드를 가든 그 외에 어떤 길을 가든, 물길을 가든 숲길을 가든 걱정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 탁 놓이는 거예요. 이 길에서 내가 뭔가 잘못되거나 고립될 거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정말 마음 든든하게 갈 수 있는 자동차라는 거.
ATPC라는 기능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힐 디센트 컨트롤이라고 얘기했던 기능이 있죠. 그 힐 디센트 컨트롤은 내리막길을 갈 때만 감속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저는 지금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있어요. 힐 디센트 컨트롤은 뭔가 드득드득 그래서 이걸 도대체 왜 굳이 이걸 써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죠. 너무 시끄럽고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이 ATPC 같은 경우는 제규어 랜드로버만 갖고 있는 기능인데, 어떤 기능이냐면 오프로드를 가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입니다. 굉장히 부드럽죠. 굉장히 젠틀하고, 내리막인데도 전혀 불안감이 없고 전혀 위화감이 없어요.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브레이크 능력을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건 내리막길에서 쓰는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프로드를 갈 때 언덕길이나 산길이나 자갈길을 갈 때도 계속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적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산길을 가는 거, 그러면서도 굉장히 똑똑하게 가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브레이크를 또 적용하고 나면 그게 풀려버리면 그것도 또 애매하죠. 왜냐하면 산길을 갈 땐 브레이크를 항상 발을 얹어놓고 툭 하면 쓰니까 그때마다 풀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ATPC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세팅을 딱 해놓으면, 제가 세팅했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지금 페달을 밟지 않고 있는데 이 상태로 이렇게 오프로드를 알아서 척척 가장 필요한 토크로,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올라가 줍니다.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했잖아요. 속도를 좀 더 높여도 돼요. 한 30km로 올라가자, 30km로 가자, 20km로 가자, 뭐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오프로드를 가는 거죠. 정말 오프로더를 많이 만들어 본 메이커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예요. 오프로드 갈 때도 크루즈 컨트롤은 필요하다라는 걸 랜드로버는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레인지로버 하면 분명히 시작할 때부터 뭐 디스플레이 하나 안 들어온다든지 잘 되네요. 아니, 그러니까 랜드로버가 이렇게까지 욕먹는 브랜드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세상에 이렇게까지 욕먹는 브랜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있었을까? 뭐 욕먹을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서비스 센터라든지 뭐 이런 데서 뭐 부족한 점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욕을 먹었겠죠.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차 자체, 저는 이제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 이 차를 소유해보지 않고 리뷰만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차 자체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서비스 부분은 뭐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에 뭐 이 차를 가진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승하면서 에러가 있으면 그거는 막 정말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뭔가 여기 문제 있지 않나 이러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실내 내장이 실내- 되게 안 좋다고 들었는데, 아니, 마감 품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랜드로버가 그렇게 욕먹는 것 중에 한 이유는 어쩌면 너무 잘 팔려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랜드로버가 너무 잘 팔렸어. 판매가 갑자기 막 더블을 넘어서 트리플, 막 트리플 이상 되면 뭔가요? 쿼드라킬이라고? 저분 도대체. 요즘은 어쨌든 전처럼 그렇게 서비스 센터가 너무 부족하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훨씬 낮은 것 같아요. 품질도 이전에 이보크는 겉모양은 굉장히 예뻤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품질은 기대에 좀 못 미쳤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지금의 이보크는 신형으로 바뀌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 같긴 합니다. 잠깐만, 그런데 뭐 하나 봐야 돼. 우리 지금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에어컨 좀 조용히 좀 시켜봐요. 줄여봐.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끄면 어떡해. 그럼 끄면 어떡해요. 자동 눌러야지. 이게 이렇게 힘듭니다. 이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에어컨을 한번 작동시켜봐라 그러면 막 헤매게 돼요. 굉장히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어요. 뭐 일단 예쁘긴 예쁜데, 어쨌든 이 터치 스크린으로 모든 게 들어가는 거, 이거는 사실상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테슬라라든지 뭐 여러 브랜드들이 버튼을 다 디지털화 했는데, 세대가 바뀔 때마다 버튼이 점차 좋아져요. 새로운 기능이 계속 들어가고요. 버튼이 하드웨어로 들어가 있으면 업그레이드가 안 되잖아요. 자동차가 한번 팔고 나면 끝인데,
이런 식으로 디지털화 되면 자동차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맛이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화 되는 거, 버튼이 그래픽화 되는 거는 막을 수 없는 추세인 것 같아요. 버튼을 한번 보면 물리적인 버튼이 아예 없어지면 너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이 차 레인지로버 이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지털 다이얼을 이용해서 이 다이얼의 역할을 계속 바꿔주고 있어요. 공조장치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공조장치를 조금 우스꽝스럽게 얘기했지만, 공조장치를 눌러서 시트의 열선을 선택한다거나 온도를 선택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열선의 반대는 없다는 말씀. 아, 네, 열선의 반대는 없습니다. 지금 열선 기능만 있고요. 통풍 시트는 아쉽지만 이 차에는 통풍 시트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막히는 길을 가는데, 이 막히는 길을 근데 이 차를 왜 사는지 알 것 같아. 왜 사죠? 저라도 살 것 같아요, 이 차. 돈 있으면. 돈 있으면. 매력적이죠. 이 차가 일단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일단 외관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주차장에서 내 차를 마주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마주하는 그 순간에 그거 진짜 잘생겼다, 이런 느낌을 딱 갖게 하는 거. 정말 잘생겼다 라는 느낌을 갖고 거기 들어가서 딱 차를 운전하면 그때 배가 되는 그 자신감은, 그거는 사실 내 차를 내가 볼 일은 별로 없지만 남들이 나를 이렇게 볼 거야 라는 그 느낌, 그거가 물론 속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속물입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래도 자동차가 주는 자신감, 자존감을 조금 자동차가 떨어뜨리는 거, 높여주는 거, 이런 거 돈으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호사? 자, 어쨌든 이 차는 지금 막히는 길이 마침 왔으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뭐 버튼들이 쫙 가득 차 있어요. 시동 껐을 땐 하나도 안 보이더니 시동을 켜니까 자, 이제 눌러줘 라는 식으로 글씨가 쭉 떠오릅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셋 누르면 바로 작동됩니다. 아주 똑똑한데요? 그래, 이렇게 돼야지. 버튼을 원터치로 바로 작동되는 것이 사실 어댑티브 크루즈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도 연동이 돼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지금 앞차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거리는 어느 정도로 세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기판에도 나오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나오고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그리고 옆에 작은 아이콘으로도 나타나요. 오해 없도록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가 작동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착각하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이구, 이게 차선 이탈 방지가 안 되는군요. 차선 이탈 방지 차선을 굳이 그려놓은 거는 이탈 방지 하겠다는 뜻 아니야? 했어. 그렇구나. 안 넘어가나 이제? 넘어가는데요? 넘어가는데? 넘어가잖아. 이거 뭐야? 네,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긴 하네요. 네, 이 차는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가 잘 작동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작동되냐면 조금 젠틀하게 작동이 돼요. 외관에서는 뭔가 되게 다이나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차에 탔을 때 안심이 되는 쪽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앞차가 훅 멀어지더라도 차가 급가속을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속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가속이 돼요. 그런데 어댑티브 크루즈는 일단 저로서는 뭐 안심이 되는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선 이탈 방지는 어떤 식으로 작동되느냐, 이 차의 차선 이탈 방지는 뭐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레인 팔로잉 어시스트 같이 LFA 기능이 아니라 이 차는 차선을 넘어가는 걸 막는 엘카스 같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그렇지만 차선 한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차선을 넘어가려고 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되돌려 보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사람이 참 역시 간사하죠. 일단 사람이 레인 키핑 어시스트라든지 어댑티브 크루즈라든지 이런 것들의 성능을 너무나 높이, 정말 이제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만큼 잘해줘야 정말 만족해요.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얘가 좀 더 잘해야 운전 좀 하는구만, 뭐 이런 식의 느낌이고, 내가 운전하는 정도만 해도 기분이 안 좋아. 아니, 운전을 왜 이렇게 팍팍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레인 키핑
어시스트가 지금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뭐 나쁘진 않은 그런 레인키핑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차의 엔진은 180마력이에요 180마력인데 이렇게 부드럽게 갈 수 있다는 것도 신형 엔지니움인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엔진이고 신뢰성도 꽤 높은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차의 주행 감각을 놓고 보면요, 뭐 출력이 부족하다까지는 아니고 그렇지만 넘치는 엔진은 아니에요. 이 차에 딱 맞는 그런 엔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고 나니까 그런대로 만약에 조금 더 출력을 높이고 싶다 그럼 언제든지 시프트 다운을 하나 아니면 둘 정도를 해서 출력을 훅 높일 수 있으니까 출력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가속 느낌은 그렇고요, 핸들을 돌렸을 때 차가 쏠리는 느낌도 상당히 억제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종류의 자동차, 특히 이 차는 준중형 SUV의 영역에 속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꽤 큰, 정말 제대로 된 SUV예요. 최저지상고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진입각, 진출각도 굉장히 높은 데다가 도하 능력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제대로 된 SUV, 그래서 차가 어느 정도 롤링도 쏠림도 있을 것 같이 생각되는데, 근데 실제로 달려보면 롤링 굉장히 억제되어 있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아니면 뭐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피칭도 굉장히 적게 억제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SUV를 잘 만드는 브랜드가 만든 자동차 다 보니까 이렇게 오프로드와 온로드 성능을 둘 다 두루두루 만족시키는 것 같아요. 여기 디스플레이에 여기서 나가야 된다 이러면 여기 확실하게 그래픽을 딱 보여주네요. 그래픽을 보여주면서 표지판까지 같이 나오는 한국적인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수입차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인터페이스인데 잘 만들었네요. 약간 날이 어둑해지니까 더 이 차의 첨단 이미지를 더욱더 화려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코너를 돌아보려고 하는데 얘가 미리 꺾네. 돌아보려고 하는데 꺾었어. 이게 형이 왜 이렇게 잘 꺾지? 잠깐, 이게 형이 이렇게 잘 꺾을 이유가 없는데, 이게 마그네틱 라이드 덕분인가요? 이게 뭔가 코너링이 이상하게 좋거든요. 이게 왜지? 일단 서스펜션은 알루미늄으로 되게 똘똘하게 만들어진 서스펜션입니다. 뭐 알루미늄으로 아랫부분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고, 윗부분 서스펜션의 마운트 부분까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서스펜션이라는 거 인정. 이게 괜찮을 수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괜찮은 서스펜션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밤에는 괜찮나? 밤에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정말 밝게 보이네요. 거의 낮 같아. 약간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면도 있어요. 무슨 컴퓨터 그래픽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네, 이 차를 처음 보면요, 사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느껴지죠. 정말 모든 면에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디자인 아주 만족스럽죠. 실내 아주 만족스러워요. 최첨단 기능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비 괜찮아요. 13km가 넘거든요. 가격 7천만 원대.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갖추고 있으면서 수입차 중에 굉장히 착한 가격이에요. 거기다가 오프로드 성능이나 HUD나 뭐 이런 것들, 모든 첨단 기능들, 크루즈 컨트롤, 뭐 핸들, 차선 이탈 방지, 그냥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어. 기업 이미지만 조금 더 좋았다면 이 차의 판매량도 어마어마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이 차가 가진 가치에 비해서 이 차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보이는 거, 이게 가장 아쉬운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단점이 없는 자동차는 없겠죠. 하지만 이 차의 경우는 시승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는 그다지 큰 단점을 찾기 힘든 그런 훌륭한 자동차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롤스로이스. 그러니까 여기 디스플레이처럼 활용돼요. 아주 신기한 그런 기능이란 말이지. 근데 좀 어려워. 필요한 메뉴에 따라서 이 디스플레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똑똑한데? 혹할 만한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이 차는 좀 혹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 8천만 원이시면 이거 살 거예요. 8천만 원.
8천만 원으로는 살 차가 되게 많기도 해요. 근데